젊었을 적엔 다 내 맘 같은 줄 알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다. 근데 이젠 알겠다. 혼자가 더 편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인간은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혼자는 외롭다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내냐고? 외로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틀렸다. 고독은 이겨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생산성 없는 인간관계는 미리 정리하자. 차라리 그 시간에 건강을 챙기는 건 어떨까? 사람은 없어도 살지만 건강을 잃으면 혼자서도 살 수가 없다. 노후에 혼자 살 수 있는 건 준비된 사람만 가능하다. 혼자 됨도 준비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후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여기 늙어 고생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3가지 능력이 있다. 첫째, 혼자가 될 용기를 길러야 한다. 어른이 된다는 건 혼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누가 매몰차게 비판하든 충고하든 세상에 믿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하지만 완전하게 외톨이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다.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에 연연하면서 관성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이런 부류는 결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둘째, 경제적인 능력은 꼭 필요하다. 나이 들수록 돈이 있어야 비참해지지 않는다. 특히 노후엔 돈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일만 많다. 돈 없이 병들고 늙으면 자식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노후를 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경제적 문제는 지옥과도 같지만 준비된 사람에겐 편안함을 준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다. 사람은 30대가 넘으면 1년에 근육이 1%씩 감소한다고 한다. 50대가 넘으면 근손실이 더 심각해진다. 근력 운동은 필히 해야 한다. 근력 운동을 하기 어렵다면 걷기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산책도 좋다. 사실 과거 위대한 인물들도 걷기와 산책을 즐겨했다. 지금부터는 책 삶은 예술로 빛난다에서 산책을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산책은 그 자체만으로 기쁨을 준다. 산책의 묘미는 걷는 데 있다. 잠깐 걷는 것을 산책이라 하기엔 조금 아쉽다. 1시간 정도는 걸어야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고 산책한 맛이 난다. 1시간을 걷는다는 것은 약 5km 내외를 걷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산책을 하면 알게 된다. 산책을 시작할 때 나의 몸이 꽤 차가운 상태였다는 것을. 몸의 혈액이 원활히 돌지 않아 기계로 치면 가동 중지 상태였다고 해야 할까? 그런데 산책하다 보면 몸 전체에 조금씩 온기가 퍼짐을 느낄 수 있다. 혈액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멈춰있던 기운이 점점 생기를 더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 손끝 발끝이 더운 열기로 부들부들해진다. 몸 전체에 신선한 혈액이, 기운이 한바탕 기분 좋게 돈 것이다. 1시간가량 걷는다는 단순한 행위. 산책이 선사하는 내 몸의 변화를 산책자는 감사히 체감한다. 내 몸이 살아있다는 그 체험을. 빈센트 반 고흐 역시 산책을 사랑했다. 그는 화가란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자연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선 자연을 온몸으로 만나야 했다. 그래서 그는 산책을 했다. 아마 자연을 만나는 산책 자체가 그에게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었을 것이다. 사실 미술가들의 산책에는 명백한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 산책이 예술의 정신적 재료가 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그들의 일상에 산책이 없었다면 과연 그들의 예술은 어땠을까? 과연 원하는 과정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매일의 일상 중 별일 아닌 것처럼 숱하게 이뤄진 산책.
그 행위에서 그들은 작품을 위한 건강한 영양과 영감을 얻었다. 산책을 하면 멈춰있던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며 잠들어 있던 육체와 정신을 말끔히 깨운다. 세상을 새롭게 보고, 듣고, 맡고, 맛보며 새로운 생각과 느낌의 물꼬를 터나간다. 그 사소한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고 산책자의 내면에 물들어간다. 그 모든 것이 산책자를 구성한다. 산책자는 매일매일 새로운 존재가 된다.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일상은 예술이 된다. 나에게도 매일 의식처럼 하는 행위들이 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산책인데 보통 식사 후에 이뤄진다. 산책을 하며 음식물로 가득 찬 배가 서서히 녹듯 가벼워지는 기분이 든다. 음식물에 담긴 영양소가 몸속 구석구석 흡수되는 건강한 기분이다. 이 기분을 즐기게 되면 식후 산책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매일의 의식이 된다. 삶은 무엇일까? 삶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까? 정답은 없다. 다만 각자의 정의가 있을 뿐이다. 삶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내린 명확한 정의가 있다면 다행한 일이다. 그 정의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는 뜻일 테니까. 문제는 그것이 없는 경우다. 삶을 살고 있는 이가 삶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 자기 나름의 대답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삶이라는 망망대해 속에서 그 어떤 방향성도 목적지도 없이 둥둥 떠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가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남들이 원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원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대다수가 그렇게 하는 만큼 옳은 것일 테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은 스스로의 숙고와 견해가 없음을 증명한다. 분명 세상에 태어나 살아있기에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는 있겠지만 스스로 삶에 부여한 의미가 없으니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온 삶의 이유가 없으니 때때로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매일 똑같은 반복은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의 삶도 매일 반복된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반복한다. 매일 자고 또 일어난다. 매일 씻고 밥을 먹는다. 이런 생리적인 행위만 있을까? 매일 반복되는 일과가 있다. 학교에 가거나 일터에 가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하거나 그 일과를 한동안 매일매일 반복한다. 수년간 이런 일과를 반복해 마치고 나면 또 새로운 일과를 만들고 그것을 매일 반복한다. 일상의 생리적 행위부터 사회적 일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평생을 걸고 무언가를 반복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과연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 매일 전혀 다른 행위를 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학생, 직장인, 예술가, 사업가, 공무원, 운동선수, 연예인 등등 모든 사회적 행위를 통틀어 매일 무언가를 반복하지 않는 일이 있을까? 나는 지금 글을 쓰는 일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작가로서 하고 싶은 혹은 해야 하는 일과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누가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를테면 백수는 그럴 수 있을까? 딱히 할 일이 없는 일상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시 삶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쥐어준 반복의 숙명을 벗어나기 힘들다. 삶은 반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것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관성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진다. 어떤 일을 처음 경험할 당시에는 분명 아주 새롭고 너무 소중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 3년, 10년이 반복되다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처음 느꼈던 새롭고 소중하고 감사했던 그 모든 감정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무감각해져 그 어떤 것도 음미할 수 없게 된다. 분명 내 삶 속에 내 곁에 있지만 사실상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내가 보고 있는 것도, 만나고 있는 것도, 하고 있는 행위도, 하고 있는 일도 모두 다. 그렇게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에 흥미를 잃고 시들어간다. 사실 어릴 적 우리는 모두 예술가였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로운 물음표였다. 호기심은 끝을 모르고 넘쳐 흘렀다. 모든 것을 만지고 관찰하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귀 기울여 듣는 신나는 놀이 속에서 살았다. 매일 새로운 무언가를 상상하거나 만들지 않으면 좀이 쑤셔 살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놀다 보면 하루가 저물었다. 오늘이 아쉬워 잠들 수 없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우리 안에 살고 있던 예술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우리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이런 사실이 안타깝고 서글프기도 하지만 어른이 되면 겪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라 여기며 하루를 살아간다. 역할과 책임이라는 짐이 늘어날수록 하루는 정신을 쏙 빼놓으며 그저 녹아 사라져버리고 만다. 오늘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에 끌려가며 사라지고 있는 건지 가끔 혼란스럽다.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나를 잃어버렸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새로운 무언가를 봐도 지금껏 살아오며 이미 숱하게 봐온 익히 아는 것이라 여겨져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렇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럴 땐 삶을 예술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된다. 만약 삶이 예술이라면 떠오르는 대로 칠하거나 닥치는 대로 그리는 것은 올바른 순서가 아니다. 더욱이 삶에는 시간이라는 게 있다. 그림은 틀리면 고칠 수 있지만 삶은 그럴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면 그것으로 끝이다. 단 한 번뿐이라는 일회성이 있기에 보잘것없다고 쉽게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이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극히 작은 부분을 어떻게 그릴지 골몰하기 전에 바로 옆에 어떤 색을 칠할지 집착하기 전에 일단 붓과 팔레트를 내려놓자. 봄바람처럼 신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간을 마련하자. 이제껏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것을 곰곰이 살펴보며 그렇게 당신의 내면을 깨워 섬세히 어루만져 보며 당신만의 삶을 어떻게 구성할지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책 삶은 예술로 빛난다의 저자도 이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다. 저자가 제주도에서 겪은 일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자. 화창한 오후, 제주 부고름 근처 어느 카페에 한 커플이 들어왔다. 그들은 카운터에서 차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 스마트폰 화면만을 내내 바라보다 1시간도 안 되어 카페를 떠났다. 알다시피 우리 일상에서 이런 모습은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다. 너무 흔한 풍경이라서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일상에서 당연한 것을 다른 각도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당연하지 않은 것이 많다. 얼마 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졸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인의 토로가 떠올랐다. 자기 전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2~3시간이 훌쩍 지나 있고 그 이후엔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했다.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으니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어 어쩔 수 없이 계속 보게 된다고 했다. 사실 지인의 이야기는 이미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고 다시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여전히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 있는 수많은 것을 우리는 얼마간 기억할까? 한 달? 일주일? 아니, 내일이라도 기억하고 있을까? 하루 24시간 중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미디어 화면을 보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우리 일상의 풍경을 되뇌며 이런 의문이 들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고 있을까? 정말 스스로 원해서 보는 것일까? 지금 보는 것을 스스로 결정한 것일까?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것이 무수히 많음에도 지금 보는 것을 정말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일까? 그저 중독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한시라도 무언가를 보지 않으면 금단 증상과 비슷한 답답함을 느끼게 된 것이 아닐까? 내가 예술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꼭 예술 같지 않은가? 인생이라는 길은 때때로 언제 부서질지 모를 물 위에 빙판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길 뒤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걸어온 길을 모두 파괴하며 우리마저 덮치려 할 때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발걸음을 떼야 한다. 앞으로, 앞으로. 세상이 모질고 인생길이 연약하더라도 걸어나가야 한다. 결국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라는 실낙 같은 희망을 가슴에 품고 저자가 겪었던 일화를 또 하나 들려주겠다. 회사를 다닐 때의 일이다. 내 상사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었다. 회사에서 정해놓은 출퇴근 시간이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 정해진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였지만 그분은 오전 7시에 출근했다. 정해진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였지만 자정을 훨씬 넘은 새벽에 퇴근하는 일이 흔했다. 그의 캘린더에 적힌 일정은 언제나 30분 단위로 빈틈없이 꽉 차 있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 탓에 밥 먹을 시간마저 없었다. 점심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해 회의 자리에 도시락을 가져와 참석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그분은 내게 자신처럼 일해야 한다며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을 도와 일하는 나 역시 일이 적을 수는 없었다. 그분이 새벽까지 일하면 자연스레 나도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 어느 날 새벽 2시쯤의 일이다. 마침 새벽까지 일하던 다른 동료가 퇴근 전에 나의 상사에게 찾아와 잠시 얘기를 나누었다. 동료는 상사에게 물었다. 휴가는 안 가세요? 상사는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게요. 그분은 회사 지하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면 종종 집에 있는 어린 아들과 딸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가끔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나이 지긋하신 보모가 집에 상주하며 키워주고 있단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배우자는 일터 때문에 꽤 먼 곳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했다. 상사는 언젠가 저녁 식사를 하러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며 말했다. 자신은 이런 세계적인 회사에 몸담고 일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분명 세계적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그 자부심만큼 정말 일을 열심히 또 세부 사항까지 놓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상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해내는 것처럼 보였다. 30분 단위로 할 일이 꽉 차 있는 캘린더가 말해주듯 그분의 삶에 나태함이란 단어가 끼어들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삶에 일절 나태함을 허락지 않는 자세. 어쩌면 그것이 그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할 만한 커리어를 만들어 온 무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태해질 때 비로소 여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일에 누구보다 진심이고 열정적이었던 나의 상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삶은 때때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급격히 변할 때가 있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그분은 직장뿐 아니라 심지어 사는 나라까지 급격히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내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었다. 드디어 가족이 한 지붕 아래 둥지를 틀게 되었다. 그 이후 오랜만에 만난 상사의 얼굴은 어딘가 더욱 평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주말에 아이들과 배우자와 함께 나들이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미소 머금은 눈빛으로 나에게 들려주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처음에는 허접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것이 예술과 삶이 통하는 지점이며 삶의 모든 행위가 예술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처음부터 완벽해야만 한다는, 성공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은 인간을 미지의 세계를 향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족쇄가 된다. 모든 일의 시작은 당연히 허접하다. 실수와 시행착오가 숱하게 이어진다. 거기서 배우고 깨달음과 영감을 얻는다. 다음 차례에 그것을 반영해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성숙을 거듭해 가다 보면 끝에 누가 봐도 비범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 즉 예술이 허접했던 이에게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허접에서 비범으로 향하는 길, 그 길이 우리가 삶에서 예술을 행하는 길이 된다. 우리가 그 길을 걷기로 택한다면 우리는 예술가가 되고 우리의 삶은 예술이 된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삶은 예술로 빛난다에서 가져왔다. 나는 내 삶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불만투성이었다고 말하는 게 맞겠다.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내가 깨야 하는 퀘스트 같았다.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했는데 왜 내 마음은 공허한 걸까?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때 40만 부 베스트셀러인 방구석 미술관의 저자이자 이 책의 저자인 조원재 작가는 말한다. 예술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술이 삶에서 필요 없다고 말한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예술은 사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예술을 즐기다 보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 비로소 외로움과 고독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술은 나와 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결국 예술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하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지혜인 것이다. 시간 관계상 책의 모든 내용을 소개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반복되는 삶에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불안한 미래에 잠들지 못할 때, 책 삶은 예술로 빛난다를 종이책으로 읽어보길 꼭 권해드리고 싶다. 이 책이 당신의 허전한 마음을 위로해줄 것이다. 젊었을 적엔 다 내 맘 같은 줄 알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다. 근데 이젠 알겠다. 혼자가 더 편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인간은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혼자는 외롭다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내냐고? 외로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틀렸다. 고독은 이겨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생산성 없는 인간관계는 미리 정리하자. 차라리 그 시간에 건강을 챙기는 건 어떨까? 사람은 없어도 살지만 건강을 잃으면 혼자서도 살 수가 없다. 노후에 혼자 살 수 있는 건 준비된 사람만 가능하다. 혼자 됨도 준비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후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여기 늙어 고생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3가지 능력이 있다. 첫째, 혼자가 될 용기를 길러야 한다. 어른이 된다는 건 혼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누가 매몰차게 비판하든 충고하든 세상에 믿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하지만 완전하게 외톨이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다.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에 연연하면서 관성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이런 부류는 결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둘째, 경제적인 능력은 꼭 필요하다. 나이 들수록 돈이 있어야 비참해지지 않는다. 특히 노후엔 돈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일만 많다. 돈 없이 병들고 늙으면 자식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노후를 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경제적 문제는 지옥과도 같지만 준비된 사람에겐 편안함을 준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다. 사람은 30대가 넘으면 1년에 근육이 1%씩 감소한다고 한다. 50대가 넘으면 근손실이 더 심각해진다. 근력 운동은 필히 해야 한다. 근력 운동을 하기 어렵다면 걷기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산책도 좋다. 사실 과거 위대한 인물들도 걷기와 산책을 즐겨했다. 지금부터는 책 삶은 예술로 빛난다에서 산책을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산책은 그 자체만으로 기쁨을 준다. 산책의 묘미는 걷는 데 있다. 잠깐 걷는 것을 산책이라 하기엔 조금 아쉽다. 1시간 정도는 걸어야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고 산책한 맛이 난다. 1시간을 걷는다는 것은 약 5km 내외를 걷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산책을 하면 알게 된다. 산책을 시작할 때 나의 몸이 꽤 차가운 상태였다는 것을. 몸의 혈액이 원활히 돌지 않아 기계로 치면 가동 중지 상태였다고 해야 할까? 그런데 산책하다 보면 몸 전체에 조금씩 온기가 퍼짐을 느낄 수 있다. 혈액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멈춰있던 기운이 점점 생기를 더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 손끝 발끝이 더운 열기로 부들부들해진다. 몸 전체에 신선한 혈액이, 기운이 한바탕 기분 좋게 돈 것이다. 1시간가량 걷는다는 단순한 행위. 산책이 선사하는 내 몸의 변화를 산책자는 감사히 체감한다. 내 몸이 살아있다는 그 체험을. 빈센트 반 고흐 역시 산책을 사랑했다. 그는 화가란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자연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선 자연을 온몸으로 만나야 했다. 그래서 그는 산책을 했다. 아마 자연을 만나는 산책 자체가 그에게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었을 것이다. 사실 미술가들의 산책에는 명백한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 산책이 예술의 정신적 재료가 되었다는 점이다. 만약 그들의 일상에 산책이 없었다면 과연 그들의 예술은 어땠을까? 과연 원하는 과정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매일의 일상 중 별일 아닌 것처럼 숱하게 이뤄진 산책. 그 행위에서 그들은 작품을 위한 건강한 영향과 영감을 얻었다. 산책을 하면 멈춰있던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며 잠들어있던 육체와 정신을 말끔히 깨운다. 세상을 새롭게 보고, 듣고, 맡고, 맛보며 새로운 생각과 느낌의 물꼬를 터나간다. 그 사소한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고 산책자의 내면에 물들어간다. 그 모든 것이 산책자를 구성한다. 산책자는 매일매일 새로운 존재가 된다.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일상은 예술이 된다. 나에게도 매일 의식처럼 하는 행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산책인데 보통 식사 후에 이뤄진다. 산책을 하며 음식물로 가득 찬 배가 서서히 녹듯 가벼워지는 기분이 든다. 음식물에 담긴 영양소가 몸속 구석구석 흡수되는 건강한 기분이다. 이 기분을 즐기게 되면 식후 산책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매일의 의식이 된다. 삶은 무엇일까? 삶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까? 정답은 없다. 다만 각자의 정의가 있을 뿐이다. 삶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내린 명확한 정의가 있다면 다행한 일이다. 그 정의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는 뜻일 테니까. 문제는 그것이 없는 경우다. 삶을 살고 있는 이가 삶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 자기 나름의 대답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삶이라는 망망대해 속에서 그 어떤 방향성도 목적지도 없이 둥둥 떠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가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남들이 원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원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대다수가 그렇게 하는 만큼 옳은 것일 테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은 스스로의 숙고와 견해가 없음을 증명한다. 분명 세상에 태어나 살아있기에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는 있겠지만 스스로 삶에 부여한 의미가 없으니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온 삶의 이유가 없으니 때때로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매일 똑같은 반복은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의 삶도 매일 반복된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반복한다. 매일 자고 또 일어난다. 매일 씻고 밥을 먹는다. 이런 생리적인 행위만 있을까? 매일 반복되는 일과가 있다. 학교에 가거나 일터에 가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하거나 그 일과를 한동안 매일매일 반복한다. 수년간 이런 일과를 반복해 마치고 나면 또 새로운 일과를 만들고 그것을 매일 반복한다. 일상의 생리적 행위부터 사회적 일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평생을 걸고 무언가를 반복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과연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 매일 전혀 다른 행위를 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학생, 직장인, 예술가, 사업가, 공무원, 운동선수, 연예인 등등 모든 사회적 행위를 통틀어 매일 무언가를 반복하지 않는 일이 있을까? 나는 지금 글을 쓰는 일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작가로서 하고 싶은 혹은 해야 하는 일과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누가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를테면 백수는 그럴 수 있을까? 딱히 할 일이 없는 일상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시 삶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쥐어준 반복의 숙명을 벗어나기 힘들다. 삶은 반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것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관성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진다. 어떤 일을 처음 경험할 당시에는 분명 아주 새롭고 너무 소중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 3년, 10년이 반복되다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처음 느꼈던 새롭고 소중하고 감사했던 그 모든 감정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무감각해져 그 어떤 것도 음미할 수 없게 된다. 분명 내 삶 속에 내 곁에 있지만 사실상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내가 보고 있는 것도, 만나고 있는 것도, 하고 있는 행위도, 하고 있는 일도 모두 다. 그렇게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에 흥미를 잃고 시들어간다. 사실 어릴 적 우리는 모두 예술가였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로운 물음표였다. 호기심은 끝을 모르고 넘쳐 흘렀다. 모든 것을 만지고 관찰하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귀 기울여 듣는 신나는 놀이 속에서 살았다. 매일 새로운 무언가를 상상하거나 만들지 않으면 좀이 쑤셔 살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놀다 보면 하루가 저물었다. 오늘이 아쉬워 잠들 수 없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우리 안에 살고 있던 예술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우리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이런 사실이 안타깝고 서글프기도 하지만 어른이 되면 겪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라 여기며 하루를 살아간다. 역할과 책임이라는 짐이 늘어날수록 하루는 정신을 쏙 빼놓으며 그저 녹아 사라져버리고 만다. 오늘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에 끌려가며 사라지고 있는 건지 가끔 혼란스럽다.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나를 잃어버렸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새로운 무언가를 봐도 지금껏 살아오며 이미 숱하게 봐온 익히 아는 것이라 여겨져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렇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럴 땐 삶을 예술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된다. 만약 삶이 예술이라면 떠오르는 대로 칠하거나 닥치는 대로 그리는 것은 올바른 순서가 아니다. 더욱이 삶에는 시간이라는 게 있다. 그림은 틀리면 고칠 수 있지만 삶은 그럴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면 그것으로 끝이다. 단 한 번뿐이라는 일회성이 있기에 보잘것없다고 쉽게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이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극히 작은 부분을 어떻게 그릴지 골몰하기 전에 바로 옆에 어떤 색을 칠할지 집착하기 전에 일단 붓과 팔레트를 내려놓자. 봄바람처럼 신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간을 마련하자. 이제껏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것을 곰곰이 살펴보며 그렇게 당신의 내면을 깨워 섬세히 어루만져 보며 당신만의 삶을 어떻게 구성할지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책 삶은 예술로 빛난다의 저자도 이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다. 저자가 제주도에서 겪은 일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자. 화창한 오후, 제주 부고름 근처 어느 카페에 한 커플이 들어왔다. 그들은 카운터에서 차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 스마트폰 화면만을 내내 바라보다 1시간도 안 되어 카페를 떠났다. 알다시피 우리 일상에서 이런 모습은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다. 너무 흔한 풍경이라서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일상에서 당연한 것을 다른 각도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당연하지 않은 것이 많다. 얼마 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졸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인의 토로가 떠올랐다. 자기 전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2-3시간이 훌쩍 지나 있고 그 이후엔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했다.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으니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어 어쩔 수 없이 계속 보게 된다고 했다. 사실 지인의 이야기는 이미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고 다시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여전히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 있는 수많은 것을 우리는 얼마간 기억할까? 한 달? 일주일? 아니, 내일이라도 기억하고 있을까? 하루 24시간 중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미디어 화면을 보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우리 일상의 풍경을 되뇌며 이런 의문이 들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고 있을까? 정말 스스로 원해서 보는 것일까? 지금 보는 것을 스스로 결정한 것일까?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것이 무수히 많음에도 지금 보는 것을 정말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일까? 그저 중독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한시라도 무언가를 보지 않으면 금단 증상과 비슷한 답답함을 느끼게 된 것이 아닐까? 내가 예술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꼭 예술 같지 않은가? 인생이라는 길은 때때로 언제 부서질지 모를
물 위에 빙판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길 뒤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걸어온 길을 모두 파괴하며 우리마저 덮치려 할 때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발걸음을 떼야 한다. 앞으로, 앞으로. 세상이 모질고 인생길이 연약하더라도 걸어나가야 한다. 결국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라는 실낙 같은 희망을 가슴에 품고 저자가 겪었던 일화를 또 하나 들려주겠다. 회사를 다닐 때의 일이다. 내 상사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었다. 회사에서 정해놓은 출퇴근 시간이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 정해진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였지만 그분은 오전 7시에 출근했다. 정해진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였지만 자정을 훨씬 넘은 새벽에 퇴근하는 일이 흔했다. 그의 캘린더에 적힌 일정은 언제나 30분 단위로 빈틈없이 꽉 차 있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 탓에 밥 먹을 시간마저 없었다. 점심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해 회의 자리에 도시락을 가져와 참석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그분은 내게 자신처럼 일해야 한다며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을 도와 일하는 나 역시 일이 적을 수는 없었다. 그분이 새벽까지 일하면 자연스레 나도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 어느 날 새벽 2시쯤의 일이다. 마침 새벽까지 일하던 다른 동료가 퇴근 전에 나의 상사에게 찾아와 잠시 얘기를 나누었다. 동료는 상사에게 물었다. 휴가는 안 가세요? 상사는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게요. 그분은 회사 지하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면 종종 집에 있는 어린 아들과 딸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가끔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나이 지긋하신 부모가 집에 상주하며 키워주고 있단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배우자는 일터 때문에 꽤 먼 곳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했다. 상사는 언젠가 저녁 식사를 하러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며 말했다. 자신은 이런 세계적인 회사에 몸담고 일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분명 세계적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그 자부심만큼 정말 일을 열심히 또 세부 사항까지 놓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상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해내는 것처럼 보였다. 30분 단위로 할 일이 꽉 차 있는 캘린더가 말해주듯 그분의 삶에 나태함이란 단어가 끼어들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삶에 일절 나태함을 허락지 않는 자세. 어쩌면 그것이 그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할 만한 커리어를 만들어 온 무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태해질 때 비로소 여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일에 누구보다 진심이고 열정적이었던 나의 상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삶은 때때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급격히 변할 때가 있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그분은 직장뿐 아니라 심지어 사는 나라까지 급격히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내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었다. 드디어 가족이 한 지붕 아래 둥지를 틀게 되었다. 그 이후 오랜만에 만난 상사의 얼굴은 어딘가 더욱 평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주말에 아이들과 배우자와 함께 나들이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미소 머금은 눈빛으로 나에게 들려주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처음에는 허접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것이 예술과 삶이 통하는 지점이며 삶의 모든 행위가 예술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처음부터 완벽해야만 한다는, 성공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은 인간을 미지의 세계를 향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족쇄가 된다. 모든 일의 시작은 당연히 허접하다. 실수와 시행착오가 숱하게 이어진다. 거기서 배우고 깨달음과 영감을 얻는다. 다음 차례에 그것을 반영해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성숙을 거듭해 가다 보면 끝에
누가 봐도 비범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 즉, 예술이 허접했던 이에게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허접에서 비범으로 향하는 길. 그 길이 우리가 삶에서 예술을 행하는 길이 된다. 우리가 그 길을 걷기로 택한다면 우리는 예술가가 되고 우리의 삶은 예술이 된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삶은 예술로 빛난다에서 가져왔다. 나는 내 삶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불만투성이었다고 말하는 게 맞겠다.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내가 깨야 하는 퀘스트 같았다.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했는데 왜 내 마음은 공허한 걸까?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때 40만 부 베스트셀러인 방구석 미술관의 저자이자 이 책의 저자인 조원재 작가는 말한다. 예술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술이 삶에서 필요 없다고 말한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예술은 사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예술을 즐기다 보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 비로소 외로움과 고독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술은 나와 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결국 예술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하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지혜인 것이다. 시간 관계상 책의 모든 내용을 소개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반복되는 삶에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불안한 미래에 잠들지 못할 때, 책 삶은 예술로 빛난다를 종이책으로 읽어보길 꼭 권해드리고 싶다. 이 책이 당신의 허전한 마음을 위로해줄 것이다.